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훑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뷰티 컬러 심리와 메시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았고요. 그 내용 보시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장님이지만 제3의 눈을 가진 화가가 있었습니다. 터키의 화가 에스레프 마하간이라는 사람은 장님이지만 제3의 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화가로, 전문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셨고요. 우리 인간의 뇌는 동물 중에서 독특하게도 전체 감각 중에 이 보는 감각으로 3분의 1의 전체 감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눈은 다른 감각 기관에 비해서 보는 감각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는 거, 센시티브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컬러 커뮤니케이션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다음에 요하네스 이테는 퍼스널 컬러의 창시자기도 하죠.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부분을 뿐만 아니라 컬러 심리에 대한 내용도 요하네스 이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자이가르닉 효과, 오비시안 키나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는 쉬었다가 하면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나면 더 잘 기억한다. 시각적인 기억력이 좋아진다. 라는 효과죠. 그리고 아로마를 활용한 12가지 색채 심리 테라피가 있는데 일본에서 개발한 까메스라고 하는 컬러 테라피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7주차 에는 원래 이제 중간고사 7주차 정도 되면 중간고사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1주차에 대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뷰티의 기원과 역사에 따라서 뷰티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의식과 외모 그리고 화장품, 뷰티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기에서는 뷰티의 역사는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역사로 이루어진 스토리이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인간의 상호 교류 활동에서 신체 매력과 외모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1주차 1차 시에 피부의 의학적 특성과 외모 부분에서 인간만 화장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윈이 말했죠. 우리 조상이 피부에 있었던 털이 없어진 이후에 피부에 관심을 매우 나타났고 또 이러한 행동이 겉모양, 외모를 개선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원숭이의 장식은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우리 인간은 조상부터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털이 사라졌고 털이 없어진 이후에 피부에 조각이나 채색을 하거나 또는 이제 피부 자체의 특성이 조형성이 좋기 때문에 두께를 변형하거나 또는 특정 부위를 늘리거나 또는 인두로 상처를 내서 상흔 또는 문신, 염색이나 탈색 이런 변화가 가능한 소재, 굉장히 피부라는 조직에 그렇게 변화 가능하게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원시인들 때에도 그 문신이나 상흔으로 정교하게 영구 변형을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장품의 역사는 화장품의 다양한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최초의 화장품은 질병을 차단하거나 인간의 어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의약품으로 사용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약이 지금처럼 개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에서 약용식물이 있는 약용 효과가 있는 식물에서 오일을 추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그 식물, 약용 효과가 있는 식물에서 오일을 추출해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그리스인, 로마 그리스인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거나 피부 염증을 치료하거나 또는 향료로, 로마인은 목욕 후에 마사지용으로. 그래서 이 로마인은 의학적인 측면보다 마사지, 방향, 식용, 향신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방향식물과 향유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의약품과 화장품의 역할이 한꺼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또 의사 갈렌이라는 의사가 콜드 크림을 제조해서 밀랍과 올리브유를 섞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마사지 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현재는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해서 규제를 하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현대 의약품이 외모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이제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성형수술까지도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의사들이 경고를 하죠. 신경증 환자들은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못생긴 외모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형수술로 불만을 극복하려고 하고 신체 이미지와 사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어떤 심리적인 수술과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더 좋아지면 행동이나 영향도 크게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자기 지각도 크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피부와 사회적인 편견을 예를 들어보면 못생긴 사람은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 특히 피부 질환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피부 질환은 죄에 대한 응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옛날부터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은 불결하고 타인에게 죄인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졌고요. 역사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문둥병은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보복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백반증이나 적포도주색 반점을 가진 피부를 가진 사람은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이런 사람들이 백반증에 대해서 이제 크게 경계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봤더니 33% 이상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과 격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반증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영양 상태를 증진시키거나 걱정을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피부색이 별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악마 취급을 받거나 혐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뷰티의 기원에서 고대 이집트 시대를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의 화장은 기원전 7,5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기원전 3,000년경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화장이 매우 중요했고 이 이집트 시대는 남녀 모두 화장을 하는 시대였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특히 이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된 의상과 화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고대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에서 이렇게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달했고 화장 문화가 매우 세련되고 화려하고 강한 색채 감각으로 표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아로마 오일로 미라를 방부제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대단히 그 놀라운 발달된 문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장미와 자스민 오일을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서 안토니우스와 율리우스를 유혹함으로써 이렇게 타인을 유혹할 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유럽의 남동부에 위치한 이 그리스 시대는 폴리스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철학, 과학, 문학이 발달했고 화장은 인위적인 화장보다는 균형과 조화, 자연의 조화미를 중요시해서 색조 화장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여겨서 이 화장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목욕 후에 향유 정도 바르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 여성들과 대체로 유사하게 화장을 했는데요. 흰 피부를 선호해서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 백연을 좀 과도하게 바르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은 안티몬으로 검고 진하게 표현을 했고요. 이 얼굴 피부색에 맞는 붕과 연지 아이섀도우를 했다고 합니다. 볼은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혈색을 나타냈고 이게 로마 시대의 미인형은 큰 키에 금발머리에 하얀 피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하얀 피부가 옛날부터 선호의 대상이고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흰 피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눈을 또 까맣게 표현을 해서 샤프란으로 눈을 검은색 라인을 그린 다음에 샤프란으로 황색선을 또 그려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중세시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중세 초기는 기독교적인 금욕주의 사상으로 화장이 금기시 됐고요. 중세 중기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는 했지만 그다지 아직까지는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관심에 지나쳤고 중세 말기에는 조금씩 창백한 피부, 아치형 눈썹, 장밋빛, 작은 입술 등 이렇게 화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되고 인간 위주의 휴머니즘 위주의 이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중세 말기 이후에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도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는 머리털을 제거하고 이마를 넓게 하고 베일을 착용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요, 이 중세 시대의 그 신중심의 금욕주의적인 이렇게 침체된 문화에서 르네상스는 문화를 재생하다, 부흥을 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인본주의적인 의미의 문화가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인간의 종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새로운 화장법과 화장품 제조 기술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렇게 얼굴을 하얗게 하고 백납품이나 회화용 재료를 사용을 해서 얼굴을 하얗게, 이마를 넓게, 그 다음에 눈썹은 까늘게, 그리고 입술과 눈,뺨에 색조 화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초 이탈리아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색조 화장이 후에 유럽 전역으로 넘어가서 바로크 로코코 시대 때 화려한 화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도 색조 화장이 사용된 색채는 빨강, 파랑, 짙은 주황, 진보라 같은 화려한 색채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크 시대는 남자, 여자 모두 과도하게 치장을 많이 할 만큼 화장 문화가 아주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술적인 특징이 더욱더 화려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바로크풍의 아름다움이 따뜻한 혈색을 가지고 검은 눈을 가진 풍만한 여성이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사교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이제 즐겨 사용했고 이 파우더룸은 화장을 하는 방이라는 방으로서 눈썹을 선명하게, 아이섀도우는 어두운 색, 블러셔는 과도하게, 입술은 아랫입술을 더욱 도톰하게 칠해서 강조를 했고요. 연지의 붉은빛은 진홍색에서 자홍색, 장미색, 주홍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패치의 애교점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던 두드러진 특징이 있죠. 자, 로코코는 바로크 시대의 패턴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세련되고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여성적이며 인공적인 느낌의 곡선을 특징을 줄 수 있고 동공 확대를 위해서 벨라도나 같은 식물을 사용해서 동공을 확대해서 눈을 더 까맣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바로크 시대에 이어서 남녀 모두 과도하고 화려한 치장과 화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인공적이며 예술미를 추구했고요. 화장 전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여 거의 분장 수준이었다고 해요. 18세기에도 여전히 흰 피부를 선호해서 백납분을 많이 바르고 눈썹은 검게, 그리고 남자들의 화장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백납분, 얼굴을 희게, 그리고 볼과 입술에 루즈를 칠한 후 뺨에 패치를 붙였고 이런 화장이 세련된 신사로까지 여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화장 문화가 근세 시대의 19세기 화장으로 넘어와서는 프랑스 혁명과 자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인위적이고 과도한 화장은 좀 자제되고 자연스럽고 우아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리고 19세기 중반에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공업과 화학이 발달되면서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되고 비누를 보편하게 되고 피부의 청결과 위생을 중요시하고 자연스러운 화장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러던 경향이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요.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20세기 초에는 이 아르누보라고 하는 기계 생산에 반대하는, 왜냐하면 그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니야, 기계보다는 나는 수공예적이고 인간적인 게 더 좋아. 그리고 아름다움을 더, 옛날의 아름다움을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더 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누보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 아트가 예술이고 누보는 뉴라는 영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 운동이 일어나서 이 뷰티 패션에 있어서도 아르누보 풍의 에스 레더 스타일이 유행하게 돼요. 그리고 19세기 말에 의학과 유기 화학의 발달로 인해서 화장품 제조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인 크림이나 로션류가 애용이 되고 1900년대의 여성의 아름다운 이상형이 깨끗하고 청결한 깨끗한 피부에 자연스럽게 화장하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는 화려한 색조 화장을 하는 여성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특정 계층이나 상류층, 패션 디자이너, 영화배우, 무용가 또는 젊은이들의 이런 화려한 화장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에는 10년대에서 20년대에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여성해방 운동이 가속화돼요. 그리고 계급 간의 신분의 벽이 무너지면서 화장품이 이전보다도 매우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화장품이 대량 생산이 합파가 되고요. 그 시기부터 현대적인 개념의 화장품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공적인 색소가 합성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색 파우더, 립스틱 등 다양한 색조 화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20년대에 등장하는 이 플래퍼 룩은 대표적인 플래퍼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말괄량이 스타일의 플래퍼는 하얀 얼굴에 아이처럼 큰 눈이 굉장히 크죠. 작고 귀여운 입술을 가진 천진난만한 이미지의 베이비 룩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고요. 1900년대 중기, 20세기 중기에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1945년. 오랫동안 시민들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2차 대전 중에는 물자 부족이 심화되면서 화장품 산업도 침체하게 됩니다. 유럽은 경제 재건을 위한 힘이 필요하고 미국은 강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40년도 후반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죠. 남자들은 전쟁에 가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이 활발해지고 다양해진 화장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겠고요. 립스틱과 매니큐어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1940년대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좀 침체되고 우울하게 되면 거기에 반발적으로 환상적인 것들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이상향
기하학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쇼킹하고 환타지한 느낌을 꿈꾸게 되면서 이 쇼킹 핑크, 엘자 스키아파렐리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쇼킹 핑크라고 하는 아주 핫핑크 색을 가지고 드레스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기하학적인 문양, 추상주의적인 문양으로 기하학적인 패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굉장히 색조 화장품이나 매니큐어 제품에도 사용되는 등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죠. 자, 1950년대는 풍요로운 시대가 돼요.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은 냉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이 줄어든 인구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베이비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경기가 활성화되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대중사회 출발점이 되고 TV가 보급되면서 광고, 홍보 작용으로 인해서 소비 활동이 굉장히 촉진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50년대, 60년대는 미국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국의 팝 문화, 예술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로큰롤과 트위스트, 할리우드 영화 같은 대중문화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같은 유명한 여배우들의 화장이 일반 대중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오드리 헵번의 사슴눈 화장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마릴린 monroe 역시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스타인데요. 이 약간 섹스 어필한 관능적인 이미지의 화장법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또 눈에 띄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1960년대 예술사조를 보면 이 1950년대 태어난 이 베이비 부모들이 1960년대 10대가 되면서 티네이저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정말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문화가 히트를 친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예술사조 역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강렬한 색채, 단순한 형태가 주로 등장을 하고 팝아트, 오바트, 미니멀리즘, 모던아트, 사이키델릭이 주류를 이루는 아주 혁신적인 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화장 경향 역시 이 시대의 트윅이라고 하는 모델이 화장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데 굉장히 삐쩍 마르고 청소년처럼 생긴 그 미성숙한 모습의 소년 같은 스타일인데요. 화장은 어두운 색으로 강조된 눈, 창백한 입술이 이 시대의 메이크업의 트렌드였고요. 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은 상업주의의 반발로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인 히피족이 등장합니다. 이 히피족이 플라워 무브먼트 운동을 했죠. 그래서 미국 거리에서 플라워 무브 운동을 하면서 그 패션 유명 잡지인 보그지에 이렇게 트위기도 플라워 패턴을 그린 모습을 한 표지 모델 광고가 나올 만큼 굉장히 이 플라워 패턴이 유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우면서 이국적인 취향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화장 또는 굉장히 눈화장을 강조하는 화장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게 70년대에 이제 들어가서는 70년대는 갑자기 불경기와 오일 쇼크, 달러 쇼크,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의 반발을 사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는 게 이 불만이 청소년이나 20대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회귀, 여성운동의 확대, 스포츠가 활성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시각이 펑크 뮤직을 하는 펑크 뮤지션의 패션인 펑크라는 파격적인 양식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 펑크라는 용어는 시시한 사람, 재미없는 불량소년, 풋내기라는 뜻인데요. 영국의 런던의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펑크 뮤지션들이 펑크라는 스타일로 나와서 펑크족을 유행하게 만들죠. 특징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저속함이 특징입니다.
이게 패션과 화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의 환타지를 꿈꾼다고 했죠.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크리스찬 디오르의 이렇게 컬러 케이크 화장품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환타지한 느낌의 컬러 케이크가 유행이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 펑크족들이 더욱 대두가 돼서 이렇게 강렬한 메이크업, 인위적인 화장이 대두되게 됩니다. 자, 80년대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을 이룩하게 돼요. 다시 안정적으로 가치관이나 생활태도,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이르면서 자유로움과 여유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컬러 혁명이라 이를 만큼 컬러의 다양화가 가속화가 되었고 인간의 감성을 존중하는 뉴 웨이브 예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문화가 급속히 확대됨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에스닉이라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문화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대안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섞여요. 다른 문화하고 섞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 일어납니다. 80년대 초에는 화장을 대표하는 팝스타가 마돈나였는데요. 이렇게 눈화장과 섹스 어필을 하는 입술 화장의 강렬한 에로틱한 화장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90년대에 들어가서는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다원화 문화를 이룩하게 되는데요. 아방가르드, 퓨처리즘, 슬림룩, 미니멀리즘, 힙합, 사이버,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즘 이런 것들이 혼재되는 그리고 에스닉이나 에콜로지 경향으로 인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내추럴리즘 화장이 또 유행하게 되고 두껍고 또 화려한 화장도 같이 공존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펄감과 질감, 텍스처를 중요시하는 질감의 화장법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이 또 등장하게 되죠. 90년대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노화 방지 및 자연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이 개발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조 화장품에도 기능적인 목적이 강화되는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정 스타일의 화장이 강조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같이 공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유행의 흐름도 매우 빠르게 변했고 90년대 말에는 세기를 마감하는 세기말적인 요소 또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희망적인 요소가 겹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는 이런 메이크업 현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평가하기 문제를 몇 가지 좀 풀어볼게요. 다음 중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외모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이건 맞죠? 털이 없는 인간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맞죠? 고대에는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해서 규제를 했나요? 아니죠. 고대에는 의약품과 화장품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향을 나타냈고 현대에 이르러서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고대 이집트 화장의 대표적인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 고대 이집트는 이집트 왕조마다 눈화장이 굉장히 독특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고요. 채취나 의학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미라의 방부적인 용도로도 아로마 테라피라는 약용식물의 오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15세기 바로크 시대에 15세기가 아니라요. 이건 좀 잘못됐네요. 17세기죠. 바로크 시대는 17세기 시대의 바로크 시대 화장의 대표적인 특징을 서술하시오. 남녀 모두 과도한 화장을 했고요. 화장은 사교를 위한 필수품이었고 파우더룸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죠. 쌀가루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파우더라고 했죠. 과도한 블러셔와 패치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1960년대 서양 뷰티 패션의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젊은이들의 뷰티 패션 시대였고 소련의 우주선 발사로 미래지향적인 화장품과 패션이 등장했습니다. 히피들의 플라워 무브먼트 운동으로 플라워 문양이 유행했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1970년대 서양 뷰티 패션의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 불경기, 오일 쇼크, 달러 쇼크,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황이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파격적인 스타일로 나타나게 돼서 펑크적이 났죠. 또 한편으로는 환타지한 그런 경향이 혼재되어서 나타냈고요.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해보면 피부의 역할은 감정을 보여주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 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성형이나 화장으로 대인관계를 극복하려고 했고, 자,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서양 뷰티의 역사는 시대적인 풍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는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집트 시대부터 발달된 뷰티 지향적인 심리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런 심리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퇴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16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지속적으로 더욱 화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이에 대한 추구 심리가 화장품의 대량 생산과 헐리우드 영화배우의 모방 등 대중문화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다음 학습은 2주에서 4주차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주차에는 이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 부분이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요약 정리는 1주차를 요약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2주에서 4주차의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문헌과 같고요.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